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특수교육학을 시험을 받게 가르치는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먼저 1, 2월 다회독 개념 구조화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표현이죠. 자,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습득, 그리고 숙달, 그리고 요지 및 일반화 측면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1, 2월 수업은 습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뭘 습득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특수교육학 중에서 늘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늘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을 다회독, 즉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만 듣더라도 최소한 3번, 4번 정도의 중요 내용과 알아야 될 내용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하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한다,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습득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배웠죠? 무오류 학습. 즉,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게 중요하고 이 내용을 외워야 되고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이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2월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학습 목표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의를 활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안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고 있는 강의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렇게 개강일은 12월 30일 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미리 촬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업로드가 30일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만들어 놓았던 알짜 교과서, 왜 이걸 사용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시험 거의 대부분이 이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의 알짜 교과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 마무리 시간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도 그리고 키워드로 문제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사용할 거냐면 매니피스토 기출분석집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고 오셔도 좋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확인하는 문제는 딱 이런 거죠. 방금 배웠던 A라는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볼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습득과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은 이렇게 알짜 교과서와 이 알짜 교과서에 관련된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특수교육과 전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가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워야 될 것들이 소위 말해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 2월 안에는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내용을 기출분석집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만으로 강의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매주 토요일 날 뭘 할 거라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미트를 통해서 복습 수업과 그리고 Q&A 강좌를 할 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0시쯤 진행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기 나와 있는 복습과 Q&A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미트 주소를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미트를 들어와 가지고 저랑 같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복습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주에 배웠던, 즉 이번 주가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 수업을 들어요. 들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할 거다?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할 거라고 중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티가 좋은 점이 쌍방향이잖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질문도 제가 해결해 드릴 거니까 꼭 수업에 들으시는 분들은 네, 미티 수업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 할지, 즉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처음 공부하거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뭘 한다고? 이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네,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걸 우선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에 본다고 하면 이러한 마인드맵 자료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수업을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거나 특정 내용을 보면 이게 통합교육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파악해지면 여기서 해야 될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람이라서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와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처음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수업 때 어떻게 그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일단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다? 즉 기출문제 이 부분이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중요 내용을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주요 내용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사전적 의미는 그겁니다.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거에는 B, C, D에만 있는 혹은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 무언가를 우리는 키워드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이라고 해가지고 줄글러 쓰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줄글러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쓰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채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쳤을 때 나는 나름대로 답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키워드를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는 어디 나오냐? 네, 당연히 강론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학교 때 교재를 썼던 그런 책에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를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 때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내용에 대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A라는 걸 물어봤으면 B, C, D에만 있는 게 아니라 A에도 포함하지만 A에만 있는 걸 얘기해 줘야 되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외웠다고 하면 이 키워드만으로 뭘 할 거다? 풀 수 있는 기출문제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나중에도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걸 배웠죠. 신호등을 썼을 때 빨간불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고 초록불을 바뀌면 이동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자격통제가 되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긍정적 행동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S, 선제 자극이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R은 행동이고 뒤에 나오는 S는 후속 결과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내용은 뭐냐면 특정한 내용을 보면 특정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 효율 엄청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거 집중하지 않고 지금은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 회독을 통해서 암기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일단 마인드맵 그리고 중요 내용 키워드를 확인할 거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1, 2월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1, 2월 달 이걸 하고 나면 나중 3, 6월에는 뭐가 좋아진다? 이걸 활용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1, 2월 다회도 개념 구조반에서는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는 좋으냐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강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습득을 잘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짜 교과서나 혹은 알짜 교과서를 정리할 마인드맵을 살펴보는 거예요. 즉, 오늘 배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물원 가가지고요. 정문에서 뭘 본다고? 식물원 전체 지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중에서 내가 아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즉, 학교 다닐 때 혹은 작년에 공부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선행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넣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아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수업 전에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다고 하면 수업 때는 구체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들은 방금 얘기했던 마인드맵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중요 내용이라든지 키워드 같은 걸 확인해 보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공부하면 또는 공부가 덜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알짜 교과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겠네. 물론 다 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로 외우라고 하면 몇몇 사람 빼고는 절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뼈대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부터 다음에 또 볼 때는 여기다가 뭐 한다고? 얼굴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옷 장식 같은 거 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그리고 그거보다 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몇 번 나오는 내용, 그리고 거의 안 되는 내용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기존에 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기존에 알던 내용도 확인해 보면요.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업 때 뭐 해야 한다? 내가 이거 제대로 알았냐 모르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 보면 정의, 특성, 장점 등등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읽고 또는 제가 얘기해 준 내용을 듣고 본인 말로 바꿔 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 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들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면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천재이거나 이해를 못했던 거거나. 근데 대부분은 후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 관련 내용을 보고 자신의 말로 바꿔봐야 돼.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에 자신의 말만 쓰면 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대충 내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10월, 11월 된다고 하면 우리 교재 혹은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뭘 해야 되느냐? 네, 기본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몇몇 분들은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외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특정한 개념을 보고 이 특정한 개념에 필요한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이 키워드를 암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IQ가 15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수업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꼭 일정한 시간은 복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수업 전 한번 읽고, 마인드맵 목차 읽고, 그리고 수업 때 관련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 후에 방금 얘기했던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 확인하고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해야 돼.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보통은 3일 정도 뒤에 이 내용을 또 한 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적해서 이걸 봐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방법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습득하는 시간입니다. 1, 2월 달에는. 습득할 때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용을 외워야 되고 어떤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와 관련해 가지고요. 처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익숙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익숙화 과정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로 된 책을 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암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 건 이 책의 목차에 해당하는 혹은 이 책의 마인드맵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내용을 안다고 한다고 하면 책을 읽다가 이게 목차의 어느 부분이 있는 내용 혹은 마인드맵에 어느 부분이 있는 내용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이 내용은 여기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 목차를 꼭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알짜 교과서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나가야 돼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읽어나갈 때 해야 될 건 나의 이해 여부를 점검해야지. 특히 강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말투 혹은 번역체 말투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내용 전달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내용을 내 말로 바꿔보거나 혹은 그게 안 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내용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내용이 이런 의미고 따라서 여기 들어가구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건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암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암기해서 쓰는 문제도 많지만 이해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이 임박할수록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하고 얘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못 풀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기 기초가 되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어떤 말인지 되새겨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 놓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알짜 교과서 내용 다 외우라면 절대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정도를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인드맵, 주요 내용, 키워드 정도만 암기하더라도 3, 6월에 공부할 때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의 복습 또는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살을 붙여 나간다고 하면 금방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익숙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암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 건 몇몇 사람들은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는 게 자동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암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잖아.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해는 했겠지. 근데 우리는 암기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이해와 암기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 이 시간을 따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는 첫 번째 섹션에 해당하는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통합 교육이라는 걸 하기 위한 방법이 개별화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뭘 볼 거라고? 마인드맵을 보겠죠. 마인드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인드맵은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3단계 정도의 마인드맵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챕터와 그리고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은 총 4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교육의 실체, 그리고 네 번째가 개별화 교육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공부하는 도움이 되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개별화 교육 및 그리고 통합 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재 특수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첫 번째는 그러면 개별화 교육 및 통합 교육에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특수교육이 뭔지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섹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특수교육을 함으로써 통합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세 번째 섹션에 있고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서 특수교육의 정의 및 성격이 나오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 및 분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특수교육의 정의를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와 분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에도 다 어디 나온다? 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네 번째 섹션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섹션에서 구체적인 통합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통합교육을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뭐가 나온다?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내용이 나오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특수교육에서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이 통합교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WHO라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장애 개념과 그리고 이러한 장애 개념에 반영된 통합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할 거다?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러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이 있겠죠. 그 구체적 방법들이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라고 얘기하면 통합교육의 실체라고 하면서 총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협력적 접근이고 두 번째가 협동학습이고 세 번째가 또래 교수고 네 번째가 차별화된 교수, 다섯 번째가 교수 적합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심심치 않게 꽤 많이 시험 문제에 언급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협력적 접근은 크게 협력의 형태와 협력 교수가 우리 시험에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협동학습은 협동학습의 요소와 그리고 유형, 그리고 유형별 실시절차들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음에 나와 있는 또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또래 교수의 유형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차별화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차별화된 교육과 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 적합화 또는 교수적 수정이라고 불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유형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방법으로 학생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하거든요. 그 진행하는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개별화 교육계획이고 이 개별화 교육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배울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션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첫 번째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죠. 자, 첫 번째 특수교육의 정의 및 성격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의를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법 내용들이 꽤 나오고 이 중에서 우리는 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08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4번째 섹션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고 지금은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법에 정의한 특수교육을 물어본다고 하면 딱 이 2가지 표현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꼭 특수교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게 뭐라고? 네,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이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3가지 내용은 현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수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반 교육의 보편성을 근간으로 실천되는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름이 특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비장애 학생들의 배우는 일반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실천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특별한 교육도 녹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째,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 운영 체계를 통해 개별성과 공통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성,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성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공통적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특수성 내용을 반영해서 개별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물어본다고 하면 보편성, 특수성, 그리고 개별성, 공통성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 아동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교수 및 조직의 수정을 요구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부가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아동을 특수교육 요구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 정의에 따르면 장애 아동이지만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뭘 이해하면 되냐면 장애 아동 이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또 나옵니다. 언제? 다음에 배울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서.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등이 붙는 이유는 이 개념이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아동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졌지만 여기 나오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아동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장애 유무가 아니라 부가적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요구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이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곡선을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정상 분포 곡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평균 부분이 가장 많고요. 양극단으로 갈수록 분포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 끝에 있는 이상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보통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적 능력에 한해서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보통 IQ가 130, 1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70, 50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쪽 파트를 영재 파트라고 하잖아. 영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지만 미국은 포함합니다. 그래서 미국 특수교사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재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해당하지 않고 이쪽 부분에만 해당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냐라고 물어보면 다음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이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점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 용어를 정하는 장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고요. 요즘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요 애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 용어를 정하는 장애. 저 안에 뭐가 있다고? 여기 2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이러한 장애가 있죠. 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도 중복장애와 그리고 시청각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장특법을 보면서 좀 더 얘기할 거고 일단 기억할 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불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11가지에 속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를 11가지의 분류로 하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레이블링,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 얘기하면 명칭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엄청 예전에 20년 전에는 관련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알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명칭을 분류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일단 지적장애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배운 사람들은 지적장애 관련된 개념에 떠올릴 거고 그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수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중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 교수 등이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칭 붙이기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지적장애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 지적장애 학생들의 안 좋은 점들이 떠오르잖아. 이걸 전문 용어로 낙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낙인 문제가 생깁니다. 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섹션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특수교의 정의 및 성격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 및 분류를 살펴보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섹션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섹션은 통합교육이라는 내용이고요. 이 통합교육은 방금 얘기했듯이 특수교육에서 최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도출됐는지를 우리는 특수교육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ICF 모델이 있죠. 이 ICF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했던 세계보건기구인 WHO라는 단체에서 얘기한 장애 혹은 질병 혹은 건강과 관련된 모델입니다. 이 내용 지적장에서 다시 할 거지만 이거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자, 건강, 장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활동, 참여, 그리고 환경 요인, 개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지적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러한 모델을 볼 때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예컨대 여기 나와 있는 신체 기능과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의학적 모델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활동 그리고 참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사회적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IC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의학적 모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극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렇게 태어났다 또는 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 모델에서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치료의 대상, 없애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장애인 억압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돼 있고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회에서 네가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네가 잘 못하는 것들을 잘 도와주지 않아서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는 사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뭘 한다고?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과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IC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건강, 장애, 질병을 얘기할 수 있고 이 관련된 내용으로는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의학적 모델에서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모델에서는 사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ICF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합해서 얘기합니다. 이 명칭이 뭐다? 생체, 심리, 사회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방금 봤던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둘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예전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안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적 모델이라는 개념도 포함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네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건강, 장애, 질병을 설명하는 데 국한하지 않겠죠. 즉, 이 개념이 교육에도 들어옵니다. 그 교육에 들어갔던 게 방금 얘기했던 통합교육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여러 이제 단체에서도 사용하게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라는 데잖아요. 유엔에서도 방금 봤던 이러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는 지나고 있는 개념이고, 또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사람과 이들을 동등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태도 및 환경의 장벽이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손상 개념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의학적 모델.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사회처벌을 가로막는 환경의 장벽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모델.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ICF 모델과 뒤에 나와 있는 장애인 권리 협약 모두 다 이제는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어디도 반영된다고? 교육에도 반영이 되겠죠. 특히 특수교육에. 그래서 그 반영한 역사가 뒤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통합교육의 역사적 벽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앞 내용은 이거 고은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특수교육의 이해라는 책 내용이고요. 뒷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추영규 선생님이 쓴 특수교육의 이해라는 내용인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책마다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좀 편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뒷내용이 좀 편해서 뒷내용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합교육 관련 용어의 의미 또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상화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 정상화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거의 이제 100년 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 다른 말로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분리해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언제 1900년대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상화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정상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장애인들은 비장애 또는 또래들처럼 동일한 자유, 생활 선택, 상황 및 기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믿음에서 기초한다고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즉,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정상화 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밑에 나와 있는 최소 제한 환경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이 정상화 원리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죠. 원래 이전까지는 뭐 한다고? 시설 같은 데 썼어.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온 다음에는 탈수용화 시설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이렇게 불러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지 물리적 환경만 바뀌는 거야. 어차피 따로따로 생활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또 나온 개념이 뭐가 있냐면 최소 제한 환경입니다. 이 최소 제한 환경은 방금 얘기했던 정상화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비장애 또래들과 최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뭐한다? 최소로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최소 제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화된 제한된 환경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이 최소 제한 환경 개념으로 등장했던 게 주류화라는 건데요. 이 주류화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이 주류화를 영어로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교육을 추구로 해서 특수 교육을 추가한 개념으로 주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근래에 넘어오면서 통합, 완전 통합, 그리고 완전 참여와 의미 있는 혜택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이상의 환경들을 통합하려고 하고요. 통합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끄집어내도록 해요. 그래서 최근의 통합교육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리적, 사회적, 교수적 통합과 관련해서 이걸 통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도록 하는 걸 최근 통합교육의 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 중에서 기억할 내용은 3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상화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최소 제한 환경. 그리고 세 번째, 개별화 교육이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교육의 한 가지 방법이 개별화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통합교육 역사 또는 통합교육 관련된 용어를 얘기할 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이 3가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거 지적장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원리의 영향을 받은 게 SRV 이론. 그리고 이 SRV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게 부문차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적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상화 원리가 소위 말해서 통합교육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통합교육에서 정상화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최소 제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상화의 원리, 최소 제한 환경,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정의,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할 건 정상화 원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 제한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걸 정상화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 제한 환경은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들과 최대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아동들과 어떻게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개별화 교육이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정의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나온 내용 위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즉 특수교육에서 최근에 초점이 되는 통합교육 관련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통합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개념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 돼 있는데 이게 2008년에 나왔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개정이 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 대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뭐 한다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는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의미죠. 특수학교가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 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배우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라고 해가지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추구한다.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 최대한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는 책에 따라서는 다양성의 인정 및 수용, 교육의 평등성 추구, 교육의 수월성 보장, 공동체 사회 구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밑에 나와 있는 임경호 선생님 책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통합교육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총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다양성의 인정 및 수용. 자,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 수용, 존중, 개인의 능력이 서로 다름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독특한 요구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의 평등성 추구.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동일한 걸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 능력과 특성에 맞게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교육을 제공한 것이 아닌 개인이 지닌 학습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 이 수월성은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르치고 못하는 사람은 적게 가르치는 이런 느낌인데 특수교육에서 특히 통합교육에서 수월성이라는 뜻은 학생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잘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의 수월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준다는 것이 교육의 수월성 보장. 그리고 마지막 조화 추구 또는 공동체 사회 구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가 공동체 사회 구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가지가 통합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교육 목적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성, 평등성, 수월성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교육의 목적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통합은요. 마찬가지로 통합 수준에 따른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정대영 선생님 책 내용 말고 이 카프만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자, 세 가지가 뭐냐? 통합교육은 크게 물리적 통합, 교수적 통합, 사회적 통합이라고 세 가지를 나누거든요. 먼저 물리적 통합이 뭐냐면 특수교육 학생이 분리교육 환경에서 일반 학교로 이동해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뭐다? 물리적 통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합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 있는 그 무언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 이 사회적 통합을 하죠. 이 사회적 통합이 뭐냐? 학교 내에 학생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인 관계 형성과 빈번한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는 통합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사회적 통합이죠. 즉 예전에는 그냥 같은 공간에만 두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별적인 교육 성과를 성취하는 교육과정적 통합이라는 교수적 통합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적 통합은 비장애 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 그리고 장애 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각각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최근 통합교육 초점은 아까 얘기했던 완전 통합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리적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통합 또는 교수적 통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통합교육 왜 해야 되는데 와 관련해 가지고요. 몇몇 개론서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 혹은 당위성이라고 해서 법적인 당위성, 그리고 사회윤리적 당위성, 그리고 교육성과적 당위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통합교육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있고 뒷 내용도 있거든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합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법에 나와 있다. 법에 통합교육 하라고 나와 있다. 어느 법에 나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이 통합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윤리적 당위성, 다시 말해서 사회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뭐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통합교육을 통해서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서로를 인정해 볼 수 있는 인격체가 흘려진다. 이런 내용들이 사회윤리적 당위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교육성과적 당위성이 있는데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관찰과 모방을 통한 학습은 장애 아동이 또래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교육 환경에서 서로가 인지 및 언어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법적인 당위성, 사회윤리적 당위성, 그리고 교육성과적 당위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여기 나와 있는 교육성과적 당위성 관련해 가지고 이 표현 있잖아. 뭐 경제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책에 따라서는 이게 교육성과적 당위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이게 책마다 다르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을 하면 뭐가 좋으냐고 나오는데 이것 또한 현재까지 우리 시험에 이걸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면요.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비장애아동, 그리고 통합학교 교사,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 비장애아동 부모,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건 통합교육을 하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효과적이라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는 통합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즉, 최근 특수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교육이라는 개념이 RCF 모델 등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일반적인 통합교육의 뭔지 설명이 개념, 목적, 수준, 필요성,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통합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학생 개인의 교육적 욕구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네 가지 목적이 있었고, 뭐 수용성, 수용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목적에서 확인해봤고, 그리고 통합의 수준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교수적 통합 또는 교육과정 통합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섹션 통합교육 실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